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순간, 반대로 특정한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순간,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궁합이 안 맞는다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칼 융은 이런 순간들 속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당신 자신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견딜 수 없이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고 숨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울의 어느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45살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3번의 결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 남편 모두 감정적으로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대요. 두 번째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고, 세 번째 이혼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남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칼 융은 이것을 투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들,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욕구와 두려움까지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영된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거나 싸우면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죠. 이 여성분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식을 새겼습니다. 사랑은 어렵게 얻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을 녹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평생 차갑고 무관심한 남자들에게만 끌린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의식은 아직도 어린 시절의 과제를 완수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비슷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선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내면이 우리 삶을 운명처럼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 그 끌림과 거부감은 모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을 보라고, 아직 보지 못한 네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할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 어떤 모습은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떤 모습은 거부당한다고. 착한 아이, 예쁜 아이,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화내는 것은 나쁘다고 배운 아이는 분노를 그림자 속에 감춥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운 아이는 슬픔과 두려움을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배운 아이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그림자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관계라는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분노를 억압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대신 분노를 표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대신 원하는 것을 요구해 주기 때문이죠. 약함을 숨긴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대신 도움을 요청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공생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채워주면서 일시적으로 완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처음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해주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특성이 이제는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처음에 끌렸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것은 투영이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영했던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부 상담실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소극적이고 결정을 못 내린다고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된 자기 주장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고 남편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강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자신의 주도성을 잃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 억압된 리더십과 결단력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고 아내를 통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강함을 남편에게서 보고 싶었고 남편은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부드러움을 아내에게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그림자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야 한다고,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우리가 부정했던 자신의 모든 면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피해온 것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배운 감정들, 부끄럽다고 느낀 욕구들, 약하다고 여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도 나의 일부야. 너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한국 사회는 특히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튀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때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예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슬픔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그림자 속에 숨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행복한 척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압한 감정들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원인 모를 두통, 만성 피로, 불면증으로, 또는 폭발적인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우울, 끊임없는 불안으로 말이죠.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약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회사에서 성공하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가 평생 두려움을 억압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되고 무서워하면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그림자 속에 가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압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것은 공황장애라는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두려울 수 있다. 나는 약할 수 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인정이 그에게는 평생의 금기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자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공황장애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이들과 더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자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생 숨겨온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주목하세요. 누군가를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가요?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투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리나요? 그건 역시 당신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투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심을 견딜 수 없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평생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을 경멸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취약함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거나 일기를 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고 대화 상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니?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당신의 슬픔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애도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니? 당신의 두려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하니? 너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놀랍게도 당신이 그림자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해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슬픔은 당신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숨겨온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자신의 모든 면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는 것.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이라는 단어조차 그녀에게는 금기였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 부끄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치유의 과정에서 그녀는 건강한 이기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정할 때 자신이 편한 시간을 제한하는 것, 가족에게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는 것,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매번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존중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사랑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자 관계는 상호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주고받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집단적 기대와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완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층층이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계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자 도구입니다. 우리의 파트너, 친구, 가족, 동료들은 모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네 안을 보라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라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를 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모든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대적이거나 독성적인 관계에서는 떠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당신이 학대를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당신의 투영이고 무엇이 실제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당신은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 패턴에 이끌리지 않고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투영과 의존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역설적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자기애나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입니다.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당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가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우리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지금의 너로는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자기애를 배웠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인정받으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완벽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성취 압박일 뿐입니다. 무조건적 자기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좋은 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항상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지. 정작 나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 이후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바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나쁜 사람이라고 여길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끌렸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자 사람들도 그녀 앞에서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은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자기 사랑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에,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가짜 모습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관계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취약함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취약함을 보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사랑과 비개인적 사랑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사랑은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메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비개인적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여정을 가진 또 다른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적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당신이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모든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가 되었죠. 하지만 항상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투영했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하기를, 좋은 직업을 갖기를, 독립적인 여성이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반항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왜 딸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 자신의 후회를 해소하려 했다는 것을, 자신이 딸을 독립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으로 봤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후회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딸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딸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하지 않자 딸도 어머니에 대한 반항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독립된 개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투영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멈출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필터 없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투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모든 관계는 거울이고 모든 만남은 자기 발견의 기회라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투영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당신의 관계 패턴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늘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끝나나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당신의 관계 문제에서 당신의 몫을 인정하세요.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의 일부라면 당신은 해결의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라면 당신은 무력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 작업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탐험하세요. 당신이 부정한 감정들, 억압한 욕구들, 숨긴 두려움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한 모든 실수, 당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 당신이 놓친 모든 기회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세요.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상처와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천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연습,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 취약함을 보이는 연습,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곱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림자를 통합하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한 노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냐고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자신을 바꾸기로 했죠.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나는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아내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내 관한 것일까? 그리고 대부분은 내 관한 것이었어요. 내 기대, 내 두려움, 내 상처.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완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하는 것.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되 서로를 그 거울에 가두지 않는 것. 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되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것. 융은 말했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라고.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고. 그리고 그 성장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는 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사랑도 당신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잔인한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사랑을 구걸하기를 멈추면 사랑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 더 큰 온전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관계가 제대로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나요? 그들은 처음에 전형적인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선택해줬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 때문에 결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두 개의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결혼을 잠시 미루고 각자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라고. 왜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지, 왜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탐구해 보라고. 각자 온전해지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말입니다. 1년 후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원해서 함께 있어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필요에서 오는 관계와 선택에서 오는 관계, 결핍에서 오는 사랑과 충만함에서 오는 사랑.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자신일 때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전통적 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옛 선인들은 말했습니다.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자신을 먼저 닦아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을 오래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사랑을 말하세요. 자신의 모든 면에 빛과 그림자에 강점과 약점에 사랑을 보내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세요. 이것은 정말 상대방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내 관한 것일까? 당신의 그림자를 찾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부정한 감정들, 억압한 욕구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초대하세요. 그것들에게도 당신 안에 자리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고, 상처를 주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사랑받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당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완전함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운명처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운명에서 선택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투영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여정을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비밀입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은 우리를 더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를 다르게 보세요. 모든 갈등을 배움의 기회로, 모든 끌림을 자기 발견의 신호로, 모든 사람을 당신 자신의 거울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게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사랑을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무조건적 자기 사랑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친밀감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